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제 165회 2부 시작합니다. 저희 아빠 선대인과 뜻을 같이 하는 몇 분이 힘을 모아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보 앱 집코치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집을 찾을 때 이젠 집코치와 상의하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집코치로 검색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우와! 저는 개구먼경 곽현아 수학연구소 곽소장 곽현아고요. 자, 우주 최고의 팟캐스트 광고 천재, 팟캐스트 광고 상대성 이론을 연구 중인 설딜 선대인 오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광고 상대성 이론, 이거 뭐죠? 무슨 이론이에요? 이게 무슨 이론이냐면요. 네. 예, 광고 하나를 끌어들이면 다른 하나가 덤으로 딸려온다. 그게 상대성 이론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상대가 딸려온다 이거지. 말 되네. 말 되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즘 좀 약간 광고가 좀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 예, 흡족스럽습니다. 저도요. 자, 오늘 낙곱살 165회에서는요. 지방정부의 살림살이 그리고 부동산 난개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1부에서 주로 지방정부의 살림살이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2부에서는 부동산 난개발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부에는 우주 최고의 지방정부 살림살이 전문가 선띠 오빠 말고 또 다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먼저 이분을 소개를 좀 할게요. 이분 너무 어마어마한 분인데요. 4대강 그리고 이 쓰레기 시멘트 문제로 명성이 아주 자자하신 분이죠. 최병성 목사님 어서 오세요. 와! 반갑습니다. 최병성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의 게스트입니다. 용인 청곡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신 박진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진규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니까 용인 청곡초등학교 용인이라면 선두력바람 같은 용인 씨? 네, 맞습니다. 용인입니다. 네. 두 분 혹시 아는 사이라서 부른 거 아니에요? 아는 사이라서 불렀죠. 당당하네. 그럼 최병성 목사님은? 제가 아는 사이니까 불렀죠. 왜 안 돼? 아니요. 그럼 두 분은 뭐 모신 이유가 그럼 아는 사이라서? 아니, 그 부동산 난개발 문제 이야기하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용인의 부동산 난개발 문제가 진짜 심각해요. 그 용인은 사실은 2000년 그러니까 90년대 말부터 부동산 난개발에 거의 전형처럼 돼 있었는데요. 이게 조금 그래도 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가 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지금 시장이 뭐 이제 이 박근혜 정부의 그런 규제 완화 기조에 발맞춰서 각종 뭐 건설 건축 규제를 풀면서 이게 난개발 문제가 또 지금 되게 심각해졌어요. 네. 또 한편으로는 최경환 전 부총리 이후에 그 빚내서 집 사라 정책 때문에 이게 아파트를 엄청 많이 지었잖아요. 네네. 수도권 도시들 가운데 기초지자체 수준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가 들어선 데가 또 용인입니다. 그래요? 최근에.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좀 이따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뭐 수천 세대가 들어서는데 뭐 학교 하나 제대로 안 지어지고 그다음에 뭐 각종 뭐 한쪽에는 아파트 들어오고 한쪽에는 뭐 산단이 들어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쪽에 아파트 주민들이 사는 마을이 사실은 갑자기 뭐 이런 이 개발 부지들에 완전히 휩싸여 버리는 그런데 뭐 교통 도로 이런 기반 시설은 전혀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뭐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모셨죠. 그렇군요. 네. 저 최병성 목사님. 근데 목사님 하면은 이 4대강의 환경 파괴 문제를 아주 집요하게 추적하셨고 또 이 쓰레기 시멘트 문제 공론하셨는데요. 저 오늘 난개발 문제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나와주셨어요? 이쪽에도 또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관여라기보다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속에 파묻혀가지고요. 네. 3년 전에 조용히 살고 싶어서 이제는 조금 조용히 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산 근처의 집. 그래서 찾고 찾아서 정말 온 전국을 뒤져서 간 곳이 용인 지금이거든요. 그런데 한 이사 가고 한 몇 개월 지났을까? 갑자기 그 마을에 있고 마을 그 초등학교가 있고
이렇게 보시면 마을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있고 네. 초등학교가 있고 네. 요 산을 이렇게 깎고 뭐 거기 콘크리트 혼화재 연구소가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네네. 근데 왜 그것도 또 제가 조그마한 콘크리트, 시멘트 연관된 어머, 어머, 우연이네. 어머나, 정말로. 어머나. 그래서 네. 조사해 보니까 환경영향 평가도 다 거짓. 아, 모든 게 다 서류들이 거짓인 거예요. 네. 그래서 주민들하고 같이 함께해서 정말 요 산이 얼마나 가깝냐면 아이들 교실에서 말 이야기 소리가 그냥 살이 다 들려요. 어머나. 그럼 이어서 공사하게 되면 이 흙을 깎고 학교 정문으로 갖고 나가는데 아이들이 안전 문제, 공사하는 동안 아이들이 그 공사 소음 속에서 시달릴 거, 그 아이들이 받는 상처. 그래서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주민들과 함께 막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고발당해가지고 맨날 경찰서가 다니고 검찰 불려다니고 재판받고 지금 제 연봉이라고 농담을 하는데 연봉 4억 2,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당했고 손해배상? 예. 4억 넘게. 네, 4억 2,700만 원. 우와. 연봉이 조금 많죠. 네. 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주민들 40억. 총에서. 근데 이제 지들 말이 스스로 안 되죠, 14억으로 그러니까. 줄였죠. 예. 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손해배상액 중에 정말 말이 안 되는 기업이라는 게 여기 직원을 이 아파트에 상주시켰어요. 그 아파트 하나 얻어갖고 네. 전세 비용이 2억이야. 네. 근데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한 4억 2,700 중에 전세비 2억도 들어있어요. 아, 직원을 전세비가- 거기다가 또 2억을 해서 또 거기다가 또 입주를 네. 시켜놓고. 네, 근데 그게 전세가 날라간 돈인가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정말 이런 기업하고 좀 싸우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뭐 말씀 듣다 보니까 지금 또 관여를 안 하실 수가 없겠네요, 정말로. 네네. 근데요, 목사님이신데 목사 일은 또 안 하시고 교회가 그렇게. 이렇게 가끔 설교로 다니죠. 아, 가끔요? 내일 모레도 장신대 대학원 사경에 설교하는데 네네네. 지난주도 설교 다녀왔고. 네네. 그런데 이런 게 꼭 교회잖아요. 빨간 십자가 달려있는 건물만 교회당이 아니라 이 세상이 교회니까 네. 자연을 지키는 일이 네.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것도 정말 이게 교회다. 아우, 감동적입니다. 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실 최병석 목사님 거의 한 18년, 19년 정도 지금 알아오는데요. 사실은 저는 사실 뭐 종교를 안 믿지만 그 진짜 참된 종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사실 오히려 들어요. 김용민은? 김영민은 쌍욕 종교인. 아, 왜 그래, 김용민. 김용- 부지런한 우리 용민 오빠. 네네. 아니 내가 영민이 좋아하지. 네. 진짜 제일 착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그 언급하셨던 이 초등학교가 바로 용인 청곡초등학교인가요? 여긴 직업초등학교고 직업초등학교. 이쪽이 저희는 네. 이제 예. 또 오셨으니까 또 네. 오늘 또 이 자리에 오신 이유 또 살짝 좀 언급해 주신다면요. 일단 저희 마을의 이슈가 엄청 많거든요. 네. 청곡초등학교. 예, 청곡초등학교. 청곡초등학교. 네. 바로 소원 IC 옆에 있는 학교인데요. 거기가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곳이에요. 예, 난개발의 지금, 종합 선물 세트. 용인에서 하고 있는 빅3 사업을 지금 저희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이제 대단지 아파트도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그게 2015년부터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마 2020년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 공사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그 난개발을 연구하고자 하시는 그 환경단체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마을 이야기 들으면 다른 데 안 가십니다. 다른 데 안 가시고 여기서 연구하겠다고. 네, 그 정도입니다. 요것만 파도 네. 모든 걸 다 알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아하, 네. 네. 오늘 제대로 게스트분들 저희가 또 모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이 난개발. 이게 무슨 개념인지 잘 또 한번 저희가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난개발이니까 뭐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난개발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풀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개발을 네. 한다. 그러니까 개발이 이제 어지럽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런 거 뭐 조금 더 이제 개념적으로 풀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설이나 또는 주거 단지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어떤 계획 없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이제 이 뭐 학교라든지 또는 뭐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기반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뭐 주거단지라든지 시설만 마구잡이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식의 개발, 마구잡이 개발을 이야기하죠.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개발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호 뭐 우리 동네 개발된데 아싸 가오리 막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뭐 아까 근데 제 생각엔 네. 이래요. 뭐가요? 그러니까 난개발이 막 진행된다는 것은 사실 건설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반 시설들에 대한 제대로 대한 뭐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또 공공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부담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어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 수익성은 좋아지죠. 난개발을 하면 업체들은 좋아요. 업체들은 예.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떨어지고 사실 길게 보면 주거 환경을 해치기 때문에 집값도 떨어지죠. 아하. 그래서 난개발하면 뭐 개발은 개발이어도 좋은 개발이라고 보기 힘들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요, 우리 박진규 위원장님, 아까 네. 그 수원 IC 네네. 여기에서 네네. 이 난개발 종합 세트가 지금 벌어지고 네네네.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다면요. 일단 저는 청곡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인데요. 왜 학교 운영위원장이 여러 자리에 나와가지고 난개발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네. 사실 그 모든 공사의 시작점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것은 남서 오토호브. 그게 쉽게 말하면 축구장 25배 정도 되는 크기의 네. 전국 최고의 규모의 중고 자동차 매매 단지입니다. 예, 축구장 5배. 25배. 25배. 예. 전국 최대 규모. 최대 규모.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게 그 건물이 바로 학교 건물하고 붙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붙어 있어요? 5m도 안 됩니다. 예? 가장 가까운 데는 5m도 안 되고요. 어머나. 네, 가장 심각한 거는 거기에 학교랑 가장 가까운 건물에 판금 도색 공장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판금 도색 예. 공장이요? 예, 예. 그래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이들은 초록색 산 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네네. 봐야 되는데. 학습급이나 아이들 그렇죠. 건강, 그렇죠. 도색할 때 건강도. 유해 물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그 계속 용인시나 뭐 이렇게 유관부서들한테 문의를 하고 질의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예.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완공돼 가지고 그 시설이 진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가서 측정을 가능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때 가서 많이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 건지 저희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 공사가 시작되면서 계속 발파도 하고요. 그 지역이 사실 청명산을 끼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아늑하고 조용한 숲속권? 뭐 요즘 한참 뜨는 새로운 분위기잖아요. 네네.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처음 스타트가 된 것이 남서 오토허브부터였고 그렇게 산의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약간 발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반을 안반이 있어서. 된 거죠. 그래서 근데 청곡초등학교는 내진 설계도 잘 안 돼 있어요. 아, 어머나. 그럼 또 위험하죠. 예, 그렇죠.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고 발파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규율 따져가지고 질의도 많이 하고 감시를 많이 했죠. 사실 감시자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큰 규모의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요? 그거는 주민 공청회 뭐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게 자기가 알아서 그 용인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청회를 엽니다. 이런 식으로 개개인에게 그렇게 다 알려주지 알려주는 않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 기간 저희는 공청회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걸로 클로즈 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삽이 떠지는 현장을 보지 않고서는 아 이게 공사가 시작되는 거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네. 뭐 최병석 목사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그 첨단산업입지특례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보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각종 건설이나 개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건설업체나 개발업체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주민들이나 또 환경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뭐 따지지도 않고 법으로 또 이제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요식 절차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우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특례법은 사실 그런 그나마 있던 절차조차도 굉장히 간소화시켜 버렸어요. 규제 완화라는 명목하에.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뭐 이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이런 뭐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뭐 예를 들면 주민 설명회 한 차례 형식적으로 하고 근데 주민들은 실제로
그 주민설명회라는 걸 한다는 걸 연락도 못 받고 그냥 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고 그냥 통과시켜버리고 이런 식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 근데 또 네. 말씀하신 게 다 이게 용인 지역과 관련되니까 좀 걱정되시겠어요. 애들도 학교 다니잖아요. 자제분도.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제 이야기는 많이는 안 하겠지만 저희 애가 다니는 초등학교도 사실은 부동산 난개발 현장이에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 애가 이제 용인 수지 동천동에서 동천초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얼마 전까지 이제 이게 들판이었어요. 학교 주변이. 그런데 그 2, 3년 전부터 최경환 전 부총리 들어서고 나서 아까 아파트 분양 붐이 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상대적으로 서울 강남 쪽하고 가깝다 보니까 GS자의 3,000세대가 들어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고 한 30층 높이의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서서 이미 3면이 그냥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여 버렸어요. 3,000세대가 들어서는데 근데 이제 주민들이 하도 이제 그 반발하니까 초등학교만 정축이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만들어지질 않아요. 3,000세대가 들어서는데 어머나. 왜냐하면 인근 중학교 고등학교에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의 경우는 이렇게 30분 막 경우에 따라서 1시간 가까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도로가 한쪽은 2차선이고 한쪽은 4차선이에요. 학교 정문 앞을 지나는 게 4차선인데 이게 그러면 3,000세대가 들어서는데 도로를 충분히 확충하느냐? 그냥 한 차선 정도 더 늘린다는 거야.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아유 부족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교통 혼잡 일어날 거 뻔하고 그게 결국 이제 선분양제 때문에 사람들 와하고 이렇게 분양은 받았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되면 살아보면 주거 환경이 엄청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볼 그 것 피해는 같은데. 사실 주민들이 입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건설업체들은 분양할 때 바람 잡아서 엄청나게 이제 분양 수익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난개발을 하면 건설업체들은 좋아도 주민들은 피해 본다고. 그러네. 네, 이걸 그러니까 바꿔야죠. 근데 이걸 법에도 여러 가지 허점들이 있지만 이게 그 영시 같은 이렇게 행정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적절하게 제동을 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을 사실 잘 못한 거죠. 네. 아, 근데요, 저 목사님 저 굉장히 궁금한 게 있는 게 네. 사실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학교 주변에 몇 미터 방면으로 모텔 이런 거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근처에 차 그 최고 속도도 30km 이런 식으로 딱 제한을 두잖아요. 네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판금 네. 도색 공장이 맞아요. 바로 옆에 있고 네. 이걸 허가를 그러니까 그게 내주는 게 되게 이상한데 원래 못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보건법에 허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아, 학교보건법에 보면 그 절대 정화구역 50m, 그다음에 상대 정화구역 200m에 여관이나 못 들어온다라는 규정들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 무지 많은 거예요. 아, 그래요? 이 같은 경우는 그 이지정 경기도 교육감이 딱 이 현장에 와서 보고 하는 말. 이거는 모텔보다 더 위험한 시설입니다. 여기에 청초도 마찬가지지만 도색하면서 얼마나 많은 유해 물질이 나와요. 여기도 콘크리트 혼화제 시설이니까 여기에 아크릴 아미드, 시클로헥산, 메틸 알코올, 수많은 발암물질과 유해 화학물질을 다뤄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옆에다가 짓는 것도 아니고 산을 깎아서까지 짓는다. 근데 그것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학교보건법에 대한 새로운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있죠. 야, 진짜 이게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굉장히 발음이 좋으시고 어떻게 그런 어려운 그런 물질 용어 같은 그런 거 다 외우세요? 발암 물질 이런 거? 제가 하는 일이 요즘 목사하다 보니까 목- 신학보다도 신학보다 아니 무슨 저 흉내도 못 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화학물질을 화학물질. 네. 그래서 쓰레기 시멘트랑 싸우다 보니까 네, 화공학자 그 자칭 그래서 제가 옛날 그 언론중재위원회 불려갔다가 네. 제가 언론중재위원장한테 이런 말을 한 적 있어요. 수공이 저한테 제가 4대강 기사를 썼을 때 수공이 이제 그 제소를 해가지고 갔는데 목사가 시멘트에 대해서 뭘 안다고 기사에다가 독국물이라 썼냐 시멘트가 독국물이라 썼냐라고 해서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를 딱 쳐다보면서 시멘트에 관한 한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딱 그랬더니 멋지다. 이 양반이 눈이 띵그래갖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나를 제소한
수자원공사 변호사한테 정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수공 변호사가 네. 그래서 시멘트 공장 사람들이 목사님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딱 끝났어요. 게임이. 멋지다. 아니요. 짜릿한데 그냥. 아니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냥 끝났네. 무슨 뭐 사실은 우리가 박사학위 받는 게 한 4, 5년 공부해서 박사학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뭐 최병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서강에 있을 때부터 쓰레기 시멘트 그러니까 시멘트 문제를 다뤘고 그로부터 해서 얼마나 지나온 건가요? 그동안 계속 그냥 이렇게 뭐 이론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정말 현실 문제 속에서 싸운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완전 전문가시죠. 네. 그렇다면 박진규 위원장님은 어떠실까요? 아니 보니까 뭐 아까 심각하던데 그것도 다 이제 법망이 피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합법적이라는 건가요? 예, 굉장히 저기 공감이 되는데 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게 항상 그 예,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죠. 항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오토밸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무슨 산다법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규제 완화 그거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산으로 둘러져 있는 마을이었는데 그 산이 임야잖아요. 자연녹지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그러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규제 완화로 인해서 첫 삽을 뜨기 시작한 거였고 그 때문에 이제 슬슬 다른 공사들이 들어오는데 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이제 기흥 힉스 같은 경우에는 산단법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뭐냐면 기흥 힉스가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흥 힉스는 용인시에서 이제 첨단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서 뭐 지하 4층, 지상 25층 정도 레벨의 굉장히 높은 굉장히 건물이네요. 네. 큰 규모의 공사예요. 그래서 빅3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거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임야 산을 또 깎아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임야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물에 제한이 층수에 제한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사업을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건물을 높이 지어야지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단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산단법이 네. 뭐 어떤 정확하게 뭐 저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산단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네, 그래도 그냥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산단법은 모든 법을 다 초월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주거지 옆에 어떻게 산단이 들어올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걸 제재해 주는 게 산단법일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게 만든 게 산단법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모든 법을 다 초월해서 기업의 편에 서서 기업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게 산단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단이 산업단지 네, 그렇습니다. 법이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거는 거죠? 이제 첨단 지역에 산단법으로 들어온 게 첨단 산단법이 있고 그다음에 일양 히포라고 해서 그런 의약품 쪽 그런 산단으로 해서 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마을 쪽에서는 일양 히포가 지금 그거에 속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동백 쪽에도 지금 세브란스 산단법으로 들어오는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산을 다 깎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네. 합법적으로 그렇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진을 이제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제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은 이게 저희 못 목소리만 보시죠. 들을 수 네. 있으니까 네. 제가 이 사진을 잠깐 보고 이제 설명을 간략하게 해드리자면 아이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지금 이렇게 막 뭐 고무줄 뛰기도 하고 놀고 있는데 바로 뒤에 산을 마구 깎아가지고 포크레인 차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보고 있으니까 아니 이거 아이들이 고무줄 뛰기 하고 막 이렇게 놀고 있을 때 뒤에 이렇게 푸르른 산들이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뭔 장면인가 싶습니다 정말. 네, 보고 있을 끔찍하죠. 때. 그래서 제가 예. 그 이름을 새로 붙였어요. 뭐라고? 신정 줄넘기라고. 세계가 깜짝 놀랄 신정 줄넘기. 포크레인이 줄넘기라고 있죠. 아 그러네요. 지금 아이들이 줄넘기 하고 있는 그 면의 바로 중앙에 포크레인이 이렇게 막 보이고 이 있는데 공사 소음과 매연과 분진을 아이들이 마시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른 이 아이들에게 환경을 지키자라는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예.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생각은 정말 불신이고 나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초등학교 앞에 지금 아까 숲이 아이들에게 주는 효과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학교 숲을 가꾸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멀쩡히 있는 숲을 불법으로 정말 각종 인허가의 특혜와 의혹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산을 깎고 거기에 이상한 건물들을 짓게 한다. 이거는 정말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다. 아,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 제가 이야기하는 동안 산단법을 잠깐 검색을 해보니까요. 네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그래서 3단법. 예, 네, 그러니까 줄여서. 예, 그러니까 산업단지라는 이름을 달고 들어오면 그동안에 그나마 이렇게 개발을 위해서 이렇게 뭐 좀 막아뒀던, 예, 예. 그런 절차들을 그냥 다 패스하고 그냥 뭐 깡그리 다 어찌 깡그리까지는 아니어도 상당 부분 무시하고 네. 그러니까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법.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용인시 이야기를 사례로 주로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주시에 선동리 학동리 옆에 거기에는요 주택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약 15,000평 규모의 화학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 주거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도 바로 근처에 있는데 화학 단지가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단 그건 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이게 특례라는 게 좀 말이 그렇지 이게 어떻게 이런 것까지 허용해 주는 게 어떻게 특례가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제가 근데 이걸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게 이런 식이라고요. 제가 규제 완화. 정부가 네, 맞아요. 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이럴 때 뭐 규제 완화 엄청 떠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규제 완화란 이름 하에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규제 뭐 없애야 된다. 뭐 그때 막 무슨 박근혜 그 대통령 막 그런 뭐 비유하지 않았나요? 뭐 척결해야 할 뭐 이건 생각. 그러니까 이명박은 전봇대 뽑기 운동. 전봇대 뽑기. 예, 하여간 예. 네. 아, 네네. 근데 진짜 참 시에서 이 주민들의 이익보다도 이 사업자의 이익을 더 챙겨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 선거 때 사실 표를 얻으려면 업자보다는 주민들 민심을 얻어야 되지 않나요? 선택 오빠? 근데 왜 이렇게 주민들의 의사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용인시 사례를 이렇게 중심으로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어쨌거나 세수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산세도 들어오고 또 뭐 그 과정에 취득세 이런 것들도 뭐 이제 들어오게 돼 있고 또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주민세 수입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세수가 확보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행정을 할 때부터 이게 주체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선거 과정에서부터 이런 개발 그 업자들과 연관돼 있거나 또는 어떤 개발 이익에 유착돼 있는 이런 이제 그 사람들이 조직된 소수의 표지만 조직돼 있는 표 이 힘이 사실 되게 선거에서 강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훨씬 많은 시민들은 사실 그만큼 이렇게 이런 데 신경을 못 쓰고 조직력에서 네. 또 따지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세력을 등에 업고 이제 뭐 행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이런 쪽에 좀 뭐 호의적인 그런 행정을 펴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특례들이 마련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게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패스할 수 있고 또 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밀고 들어오려고 하죠. 그런 것들이 결합된다고 봐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개발되는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피해를 입고 선거 때 악영향을 주긴 하지만 지자체장들은 지역 경제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됐다. 그다음에 그런 일자리도 창출했다라는 명목으로 홍보를 하니까 자기 전체 지역에서는 더 나은 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아하. 용인시가 되는 거예요. 친적 쌓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용인 지역초등학교 앞에 개발을 하면서 사실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그 사업비도 뻥튀기. 이 연구인은 30명밖에 안 되는데 60명 일자리 창출. 근데 그래봐야 일자리 창출은 2명, 경비원 2사람밖에 없거든요. 그 지역 주민 중에서는. 근데 이런 식으로 거짓을 통해서 표 늘리기를 하고 있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뒤에서 돈 얻어먹기 관계된 뭐 사람들. 그래서 이런 게 개발을 하면서 얻는 부수익들이 있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게 아닐까. 심히 의심스럽지만 뭐 말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네. 저희가 뭐 검찰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될까? 뭐 좋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용인시가 빚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이거 이번에 다 갚았다고 홍보하고 있어요. 아 근데요. 예. 제가 그 이야기는 앞에서 네. 좀 했는데 그래서 하긴 그랬어요. 했지만 뭐 네. 다시 한 번 더 살짝 말씀드리자면 예. 저랑 굉장히 친한 언니가 예. 용인에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는데 용인 시장님 빚 다 갚았다고 참 네. 고마우신 분이라고. 그 얘기 누군지 알지? 언어 장난을 그냥. 네. 그 이야기는 주민- 일부에서 하는 걸로. 네네 알겠어요. 이게 많이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사리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나는 꼽사리다 시즌3 채널로 만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난개발에 맞서서 뭐 최병석 목사님 그리고 박진기 위원장님께서 열심히 싸워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은 이렇게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소송으로 또 가게 될 수 있잖아요. 이 주민들과 또 이 지자체 간에서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데 또 소송하면 저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피 말립니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싸움이거든요. 또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4억 2천만 원 넘게 이렇게 또 벌금인가요 이게?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당하시고 참 진짜 너무 이제 좀 마음이 좋지 않은데 그동안 또 어떻게 지금 싸워 오셨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주민들이 정말 잘 싸웠어요. 주민들이 놀랄 만큼 정보력에 아주 대단했어요. 정보 공개를 통해서 숨어있는 자료들을 계속 용인시청이라든지 관계기관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불법을 밝혀낸 거죠. 그러니까 자료들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래요. 이미 용인시가 2010년에 이 사업을 취하했어요. 2010년에.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유를 밝혀요. 대상 부지는 임야로서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경사가 심하고 아이들 위험하다 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보전산지예요. 여기 보면 2010년에 얘들이 이 기업이 서류에도 보전산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전산지에는 대통령 법에 의해서도 유치원, 초등학교만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조례에 의한다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못 들어와. 기업 연구소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지금 허가 났잖아요. 이건 뭐예요? 불법인 거죠. 불법이죠 그러면. 예. 네. 그래서 이렇게 불법이 행행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가 2010년에 보존산지라도 안 된다라고 해놓고 이게 허가가 나 있는 3번이나 취하가 됐는데 퇴임을 몇 달 앞둔 시장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인허가를 다 내줘요. 퇴임을 앞두고. 예, 퇴임을 앞두고. 후루룩 다 인허가 내주고 그러고 이제 튀어버렸어요. 어머. 네, 먹튀를 했죠. 진짜네. 그 안에 그러다 보니까 먹튀를 했는데 감방 갔어. 나중에. 네, 갑자기 간방 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먹튀를 하면서 만든 서류를 보면 네. 이렇게 나와요. 이 사업이 도시계획 기업연구소인데 도시계획시설로 인허가 돼요. 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이 산의 경사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무원이 17.5도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왜 17.5도 정도라고 했을까? 용인시 조례개발 기준이 17.5도거든요. 근데 실제 경사도는 얘들 소리에 보면 21.36도, 어머나. 21.7도 뭐 다 이래요. 그러니까 훨씬 넘는데요? 말이 네. 안 되는 거짓들로 이렇게 도시계획이 다 통과가 되고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사실은 통과될 수 없는 사업인데 그러네. 저렇게 이제 거짓말을 해가면서 통과를 시켰다는 거죠. 예. 경사도가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이게 우리 그냥 뭐 17도, 21도 그러니까 사실 뭐 그렇게 감이 좀안 안 오실 수 가팔라 있는데. 보이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급경사로 그냥 이렇게 예, 깎아서. 상당히 급경사에서 이렇게 산에 보면 급경사잖아요. 네. 보시면 그냥 급경사로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보여주신 사진 예. 보니까 그냥 산 굉장히 깎아지는. 가파르네요. 이 네네. 산 속에 어떻게 이걸 짓냐는 거예요. 저런 경사도를 어떻게 건물을 짓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근데 그러니까. 위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진짜 바로 옆이네요. 초등학교 바로 옆이네요. 네. 예. 심하다. 나무 한 몇 그루를 사이에 두고 지금 바로 옆에 짓고 있어요. 공사를. 네. 참 이런 식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밝히고 계신 그래서 거죠. 끊임없이 지금. 그래서 네. 주민들이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하나하나 이제 그걸 가지고 싸워 나가는 거죠. 네. 그래서 주민들이 50여 명이 고발을 당했고 총 주민한테 40여 손해배상이 청구당했지만 일부 최근에 와서 일부 주민들이 이제 한 5명 정도 그 기업체 벌금이랑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합의를 했지만 아하. 대다수 주민들은 지금도 열심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싸워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도 감사하네요. 참 그분들께 힘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우리 주민들 정말 감사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진규 위원장님은 또 어떤 식으로 지금 주민들과 함께 싸우고 계시나요? 저희는 한 가지 사안만 있는 게 아니어서 종합 세트. 네, 종합 세트. 아니 이 뭐 이번 주말에 또 제가 현장을 가보고 왔는데 네. 이렇더라고. 여기 진짜 주민들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네. 하나 뭐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그거 막 싸우다가 이쪽이 갑자기 또뻥 터져 들어와. 그럼 그쪽 가다가 아니 주민들이 무슨 뭐 전문성이 있는 뭐 대부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들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엄청 고생하시겠더라고요. 진짜 아유, 어떡하냐. 와. 저희가 용인시장 면담을 한 적이 있었어요. 리스트업을 해서 보니까 2장이 넘어가요. 2-3장이 넘어가요. 그 리스트업 한 게. 그러니까 마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공사 현황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그게 한 장 가지고도 부족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분업화가 좀 되어 있어요. 주민들 분들이 아, 네. 이분들은 요 사업, 이분들은 요 사업, 이분들은 요 사업.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학교 관련된 그, 예, 중학교 추진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학교 증축 관련된 거 이런 게 지금 주로 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분업화, 저희는 분업화와 뭐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말은 이렇게 네. 또 분업하면서 이렇게 밝게 네. 얘기를 하시지만 얼마나 좀 귀찮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입니까? 다들 이렇게 자기 생활이 있으신데 아 참 이게 무슨 일인가 싶네요 정말. 아 근데요 일단 뭐 사업자라든지 허가를 내준 시라든지 이 관계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으면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태도는 어떻게 보이고 있나요? 여기서 다 분업화해서 이제 그쪽에 배로 네. 가면 거기서 네. 어떤 입장을 내보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2가지로 좀 크게 구분을 지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난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사실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그 용인시에서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 용인 지역 난개발을 반대하는 용인 시민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네. 이런 데가 있는데 잠깐만. 예. 용인 용인 지역 지역? 난개발을 반대하는 용인 시민. 이런 용인 뭐- 시민. 네. 여기에 용용 시민. 아 그렇게도 되고요. 아, 네. 여기 보면 네. 기흥구 구갈동, 뭐 세종 그랑시아, 뭐 네. 피해 대책 위원회, 신갈동 인성마을 비상 대책 위원회, 지곡동 써니밸리 입주자 대표 회의, 청덕동 법화 법화산 훼손 저지 대책 위원회, 영덕동 청년하가 난개발 대책 위원회, 수지구 서흥마을 언제 끝나는? 아직 조금 더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알겠어요. 예, 하여간 이런 식으로 하여튼 지금, 시각에 엄청나게 많은 지역에서 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지역대에 있는 단체들이 조금씩 이제 결집을 해가지고 이런 선명서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난개발에 대해서는 대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제 그렇게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대단지 아파트 단지도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지어져야 할 아파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거든요. 저희 마을에서는.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가 굉장히 절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지역으로 해가지고 저희는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영덕동으로 묶여 있는데 영덕동이 전체 11,000가구가 안 되거든요. 1,500가구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현재 공사가 되기 전에는 대략 한 4,200가구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세대수가 적당한 이유로 학교를 지어주지 않았었어요. 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복잡할 수도 있어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그 세대수가 8,000세대가 넘어서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흥덕지구에 있는 영덕동 흥덕지구에 있는 세대들의 거의 한 80% 육박하는 수준의 세대수가 생기는데 학교를 안 지어줍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군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학교 배정이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알아보니까 1차적으로 도보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학교가 등하교가 가능한 지역을 우선 배정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답답한 마음에 용인시 교육청 직원을 불러다가 직접 걸었어요. 한 11월 말 정도 아마 엄청 추운 날이었거든요. 실제 걸어보니까 어른 걸음으로도 가장 먼 학교가 68분입니다. 그걸 어떻게 통학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데가 48분 정도 되는 흥덕중앙. 예. 근데 이제 어른 걸음으로? 네, 어른 걸음으로. 근데 저희는 그 앞에 도로가 14차선 도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14차선을 건너서 학교를 도보로도 갈 수 없기 때문에 군다에서 뭐 대중교통이 편한 거냐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반박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권을 보장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마을에 학교를 지어주십시오라고 이제 계속 투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말씀하셨던 그 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한숨밖에 사실 안 나와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희들 이제 공문을 보내겠잖아요. 네. 답변이 오면 기본적으로 산수가 안 됩니다. 산수가 잘 안 되어 있는 표가 오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제대로 맞게 계산이 되어졌는지 다시 재검사를 하고 잘못된 것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산수조차도 제대로 못 하시는 공무원이 공문을 답변을 보낼 수 있냐 지적을 하는 거죠. 그 공무원 저한테 보내세요. 곽현아 수학연구소. 진짜 그분 안 되겠네. 곽현아 수학연구소 와야겠네. 네, 계속 하세요. 수학연구소에서 산수 정도밖에 안 해요. 넘어가. 자, 그리고 네. 조금 뭐 다른 지역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2년 주기로 로테이션을 돌아요. 네. 그거 아시죠? 그래서 계속 담당자가 바뀌어 가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 느낌은 어떤 거냐면 그 순간만 모면하자. 예, 그 순간만 모면하고 법적으로 문제만 안 되게 만들어 놓자. 주민들의 의견은 별로 중요치 않다. 이런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상위 부서의 눈치를 엄청 봐요. 엄청 보고 그런 부분들을 느꼈을 때는 정말 벽에다 두고 제가 뭔가를 애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엄청 답답하시겠어요. 진짜. 그게 그들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 아까 네. 목사님이 이제 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신 것까지만 얘기 들어요. 그럼 누구한테 당하신 거예요? 그런 그 소송? 기업. 기업. 네. 그렇다면 그 관계기관에서는 뭐 어떤 해결책이나 이런 걸 보여주고 있나요? 용인시는 자기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자기들 잘못 허가를 낸 거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용인시가 2016년 4월 1일 날 일단 허가 취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허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공무원들은 기업 편이었어요. 자기들이 허가를 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년 반 넘게 싸우면서 이제 분위기가 어느 날 순간 딱 들면서 용인시장이 허가 취소를 했어. 허가 취소하는 과정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이 이제 주민 편에 서는 거예요. 이제 있는 날 없는 말 얻는 말 이전에 있던 비밀까지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3달 뒤에 이 기업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가지고 용인시 허가 취소가 뒤집어졌어요. 어머나. 그러니까 용인시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상급 기관인 경기도에서 허가 취소를 뒤집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용인시장을 만났어. 그랬더니 내가 분이 나서 잠이 안 옵니다, 목사님. 이런 사람이 네. 공무원들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다시 이제 기업 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은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환경부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정말 관련된 부서들이 공무원들이 제대로만 한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저희가 진정을 넣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시설은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예요. 그러면 그냥 화학물질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시멘트만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시멘트에 물만이 아니고요. 혼화제라는 화학물질을 넣어요. 왜냐면 레미콘에 시멘트를 싣고 갈 때 가는 동안 굳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균일해야 되고 철근이 녹슬지 말아야 되고 겨울철엔 잘 공사가 돼야 되고 수많은 화학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물만이 아니라 뭔가 화학물질이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틸알코올, 시클로엑산, 아크릴 아미드 이런 유해한 발암물질과 유해한 물질들이 들어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적어놓지도 않았어요. 다 감췄어. 그리고 이게 당연히 콘크리트 혼화제 시설이니까 그거를 애들이 화학물질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에 늘 여러 번을 넣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구소가 뭐냐면 지하 1층의 연구소인데 콘크리트 실험 장비가 무지 많아요. 30톤의 폐수처장이 있고 2.1톤짜리 수중 양생조가 있고 대형의 믹서기가 굉장히 많아. 절단기, 콘크리트 절단기, 항온항습실. 그런데 설계엔 인허가 서류엔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환경부와 용인시가 확인을 하고 허가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콘크리트 혼화제 시설인데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걸 허가 줬고 그런데 설계도에는 그 공사와 관계된 사람이 설계도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시설이야. 그래서 원시기관한테 상세 설계도를 제보한 공익 제보를 했어요. 네. 그 설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톤짜리 폐수처리장, 그 다음에 수중 양생조 어마어마한 믹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용인시가 허가 취소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그거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보지도 않고 용인시 허가 취소가 또 잘못했다고 뒤집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미 이겼는데 행정심판위원회라는 사람들이 뒤집었다. 그래서 저희가 따져보니까 이제 보니까 거기에 도의원이 이런 발언을 해요. 알아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 7명인데 4명은 변호사 출신,
3명은 공무원 출신. 근데 변호사 출신 4명이 기업 손을 들었다. 이건 법조 비리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도의원 발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그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결정문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용인시 허가 취소가 잘못된 게 MOU를 맺고 이 기업이 토지를 사서 사업을 진행했기에 신뢰 원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를 산 건 언제냐면 2009년 9월이에요. 네. MOU를 맺은 건 2014년 2월 5일이야. 어머. 5년 뒤에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3번이나 사업을 신청했어. 그런데 MOU를 맺고 토지를 사서 사업을 했으니까 신뢰 원칙에 위배된다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순서가 지금 뒤바뀌어서 지금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불법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얘들이 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폐수시설을 이제는 설계 변경해서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보면 아까 제가 수중양생조라 그랬잖아요. 네. 수중양생조 폐수가 발생하는 수중양생조를 폐수가 발생하지 않은 항온 항습실로 설계 변경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옛날부터 수중항생조와 항온항습실은 같이 존재해요. 그것도 설계도에 항온항습실이 3곳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말이 안 되는 거짓말로 가득해 있다. 근데 그것이 통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환경부, 용인시는 아니고 용인시 공무원들은 아예 그냥 눈 감고 있고 환경부의 이야기에도 그것을 환경부는 용인시로 떠넘기고 있는. 그래서 이게 모든 기관들이 하나같이 이게 이 난개발의 문제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처음부터 시작이 누구냐면요. 초등학교 앞에 산을 깎도록 누가 추천해 줬냐. 교육부. 교육부에서 그때 지금 이제 미래창조학부인데 보존산지를 깎도록 교육부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거짓투성이인 환경영향 평가를 그냥 묵인해요. 조사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하고 현장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온갖 비리투성이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이 업체가 자기네 공사를 막았다고 업무방해로 주민들을 수십 명을 고발했어요. 그럼 검찰이 이 불법을 다 내용을 보여줬으니까 이 업체를 조사해야 되잖아요. 네. 안 해. 그리고 주민들만 그 사업을 막았다고 업무방해로 소송을 기소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업체가 불법을 저진 거 원형 녹지를 훼손하고 수많은 것들은 처벌 안 해요. 다 그냥 끝내. 근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전부 다 200만 원, 100만 원씩 약식 기소 다 해. 대한민국 검찰. 근데 좀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예. 그리고 주민들은 당연히 자신의 환경권, 안전권을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 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지도 좀 굉장히 좀 의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업의 그냥 자기들의 주민들을 겁을 주기 위해서 겁을 줘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전형적인 전국에서 벌어지는 상투적인 방법이에요. 네. 계속 상식 이야기 하시잖아요. 네네. 정말 상식이 안 통한다라는 또 하나의 실례가 있는데 네, 뭔가요? 저희가 이제 학교 근거리 이제 통학 관련돼서 이제 공문 요청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자가로 3분, 5분 이렇게 온 거예요. 아이들이 자가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 이거죠. 아이들이 운전하고 다닐 수 있냐 이거예요. 자가? 네,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게 근거리라는 것을 주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그냥 너무 이유 없이 진짜 자가 이용 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을 다 자가용을 몰고 다니라는 소리냐 아니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다 자가용으로 픽업해서 다니라고 협박하시는 거냐 이해가 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전이 안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런 식으로 거리가 이제 짧다라는 거를 그거를 각인시켜주고 싶어서 이미 허가해주고는 꽤 맞춰가는 그런 거짓들입니다. 진짜 얘기를 들을수록 이런 난개발을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막막한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선틸 오빠, 근데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런 거는 뭐 지방정부 차원에서 뭐 이 경우 이제 용인시인데 뭐 이런저런 관계 기관들이 있고 의회도 있고 그런데도 난개발을 지금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중앙정부도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거 같고. 막지 못한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다 풀었다니까. 그러니까 지난 5년, 10년 동안에요.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온갖 규제 완화를 다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각종 특례법들이 생겼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지방에서도 어차피 특히 용인시처럼 이렇게 땅 넓고 그다음에 개발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이제 얼싸구나 하고 이제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니까
앞장서서 이제 이 각종 조례들을 통해서 뭐 풀었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최병석 목사님이 언급했던 그런 경사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었는데 그 경사도 규정도 다 풀어버렸어요. 근데 그 경사도 규정조차도 이제 제대로 못 맞추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영희 씨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 때 2015년에 그 이른바 지방 규제 완화 사례로 표창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례들이 지금 전국 곳곳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편으로는요, 뭐 저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규제 완화라는 것이 주민들의 삶을 편하게 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뭐 도움이 된다거나 또는 실제로 그 새로운 어떤 산업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기득권 산업을 보호하던 그런 규제 장벽들을 이렇게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 정말 무분별하게 주민들의 삶을 훼손하고 또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훼손해 가면은 막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은 뭐 법규는 이제 샅샅이 조사해서 다 되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이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또 개발 주체가 부담할 것은 충분히 부담하도록 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주민들의 삶의 질도 올라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산업 시설도 그렇고 거기에 근처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서로 공생할 수 있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네네. 아,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이 박진규 위원장님, 네. 이게 지금 이제 뭐 지역의 난개발 문제로 이제 싸우고 계시지만, 근데 또 아까 보니까 뭐 지역들이 엄청 뭐 많았잖아. 어느 네. 단체들도 굉장히 많고. 네네. 근데 사실 지금 수원 IC 주변에서 이 종합 세트로 지금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 이게 또 우리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다른 지역도 지금 문제가 심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지역끼리 뭐 연대 같은 거에서 좀 더 크게 이렇게 좀 뭐 할 필요성은 못 느끼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당연히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고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용인시 난개발 같은 경우에는 용인시 난개발 대책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용인시에도 용인 환경정의라는 단체가 있어요. 용인시 환경정의 단체가 있고, 뭐 그런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계속 저희들의 사연을 공유하고 거기서 풀어갈 수 있는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뭐 유관 기관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의견을 계속 제기하는 것 말고는 현재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움직이는 건 아니고 같이 움직이는 선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또 각기 다 바쁘시다 보니까 힘을 한꺼번에 못 쓰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최병석 목사님, 이제 뭐 4대강 그리고 쓰레기 시멘트 문제로 줄기차게 이렇게 맞서 싸우고 오셨으니까 이골이 났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난개발 문제 싸우면서 야, 이거 참 우리 법제도 문제 많구나. 아까 뭐 다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런 거 진짜 문제고 이런 거 고쳐야 된다. 이거 딱 지적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뭔가요? 우리나라에 제도와 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난개발되는 게 아니라 이미 제도는 훌륭하게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네. 환경부가 이 환경영향평가 제도 하나만을 제대로 엄격하게 실행을 하면 이런 난개발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용인 같은 경우 지금 지곡초등학교 같은 거 어떠냐면 사업이 작으니까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요. 제가 거기 전략 함께 보면 식생조사를 하게 돼 있고 조류, 그다음에 육상동물, 곤충, 양서류 이런 거 다 조사하게 돼 있거든요. 식생조사를 봤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게 됐냐면 표본으로 3지점을 찍어요. 하나둘 ST1, ST2, ST3 거기에 나무 그다음에 풀을 다 조사하게 돼 있는데 보니까 GPS를 찍어봤어요. 거기다 GPS 위치를 찍게 돼 있거든. GPS를 찍고 GPS 기계를 사가지고 찍어봤더니 사업지가 아니라 남의 땅이네? 이 사업지를 벗고서 철망을 벗어난 남의 땅이야. 그래서 GPS 자리가 안 맞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 산을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 다 제 머릿속에 누를 만큼 산을 샅샅이 뒤졌어요. 자기들이 3지점을 찍은 그곳에 나무가 없어. 이 산에는 민들레하고 쑥이 안 살아요. 그거는 이렇게 바깥에 들에 사는 거니까. 근데 있지도 않은 식물들은 적어놨고 이 산에 사는 식물들은 없어.
그래서 이제 환경영향 평가가 허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원식 의원이 현장 나서 조사를 했고 완전히 거짓임을 밝혀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들이 환경영향 평가 업체가 사진 찍은 거를 한강청을 통해서 받았어요. 보니까 산에 여기서부터 오르기 시작해갖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게 총 30분이에요. 한 지점을 조사하는 데만도 전문가가 뛰어난 전문가가 식생 조사 하나 하는 것만도 30분이 더 걸려요. 그런데 총 올라갔다 내려와서 식생과 조류와 그다음에 곤충과 육상동물과 뭐 모든 걸 조사하는데 30분 끝났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니까 전부 거지. 그러니까 전부 그냥 써놓은 거고 어느 한 지점도 찍지도 않은 거예요. 신용하는 겁니다. 신용 네. 그냥. 근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환경부에 계속 제가 문의됐잖아요. 자료를 보냈고 한강청 담당 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이 그 환경부 정책실장을 다 데리고 현장 와서 조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냐면 거짓으로 판단할 법적인 근거가 없대요. 잠깐만요. 환경평가 업체가 현장에 나왔다 가기만 하면 네. 그것이 아무리 사업이 거짓이라도 거짓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한강청에서 전문가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저희 전문가하고 양쪽 전문가가 와서 하는데 한강청이 데리고 온 전문가, 교수라고 하는 이 작자들이 이미 요즘은 청부 용역이라고 그러잖아요. 4대 강을 청부 용역했던 것처럼 수많은 교수들이 네. 전문가의 이름으로 그 문제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전문가의 이름으로 불법을 합법화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청부 용역을 하는데 내가 나무가 없지 않냐. 새 지점도 없고 나무도 없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 모 대학교 교수가 목사님 그게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무 그 식생조사표에 본 나무들을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나무들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네요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이 식생조사표에 있는 나무 여기만 있어? 대한민국 다 똑같은데? 그럼 가나만 하잖아. 아무거나 다 조사하면 되잖아 했더니 하는 말. 하긴 그래요 그런 거예요. 정말 이게 오늘 정부의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돈 벌어 먹고 사는 청부 용역 교수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들의 문제. 그래서 환경부가 환경영향 평가만 제대로 지켜도 요번에도 이제 맹꽁이가 이 산에 살거든요. 멸종위기 2급이에요. 제가 발견했어요. 처음에 딱 어느 날 올라갔는데 어디선가 맹꽁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찾아갔고 맹꽁이 우는 걸 찾았죠. 네. 그래서 맹꽁이 있다라고 했더니 한강청이 한 몇 달 지나서 전문가를 보내요. 맹꽁이가 있으면서 사업을 못 하거든요. 공사를 못 해요. 멸종위기 2급이니까. 네. 9월 달에 전문가를 보냈어요. 전문가가 왔다 갔어요. 그것도 제주도에서 왔다 갔더라고요. 왜 이 전문가가 제주도에서 왔는지 모르겠어. 근데 올 겨울에 공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맹꽁이 사는 숲을 겨울에 깎으면 안 되죠. 맹꽁이가 2주 한 다음에 해야지. 맹꽁이가 공사를 하더라도 2주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강청이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문가가 와서 보고 맹꽁이가 없다 그랬대요. 아니 그 전문가는 뭐야? 맹꽁이가 이 산에 있는 건 내가 자기까지 다 보여줬는데 그랬더니 용인시가 그 전문가가 쓴 보고서를 보내주겠대요. 봤어요. 이 전문가 하는 말. 맹꽁이가 여기에 서식하지 않는다. 주변에 있긴 한데 요 사업지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 청구 용역을 통해서 그 나중에 한강청에 제가 항의를 했더니 하는 말. 저희가 안 보냈어요. 그런 거야. 왜 그런 전문가 거짓 전문가를 썼냐 그랬더니 저희가 보낸 전문가가 아니라 기업이 보낸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다시 이 가뭄 끝에 장마 왔잖아요. 비 온 그날 밤에 한밤중에 비가 딱 가뭄 끝나고 비 오는 딱 그날 밤에 제가 한밤중에 나갔어. 조사 유출되는 거 조사하러 갔는데 학교 마당에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맹꽁이가 어머. 운동장 이 배수구에 꽉 찬 거예요. 운동장 배수구 사방에 어머. 이 산을 깎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습지로 가지 못하고 이 운동장으로 내려온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 수십 마리 맹꽁이가 막 울고 있어요. 이렇게 깎았는데 안 죽고 살아난 맹꽁이들인 거죠. 녹음도 하고 사진을 다 찍었어. 맹꽁이가 사진 찍었어. 그래서 한강청에 이렇게 맹꽁이가 살고 있다라고 용인시와 했어요. 안 나와. 그리고 제가 보낸 공문에 대해서 2주 뒤에 답이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업주에게 물어보니까 사업주가 3일 동안 조사했는데 맹꽁이를 못 봤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끝이에요? 그러고선 현장 나와보지도 않은 거예요. 맹꽁이가 제가 동영상을 다 찍고 녹음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러면 이 맹꽁이를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3일 동안 현장에서 맹꽁이를 봐주지 못했답니다라고 하고 그게 끝이야. 이게 오늘 대한민국 지자체고 환경부라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난개발은 바로 다른 것도 아니고 환경부만 정신 차려도 대한민국 환경영향 평가 제도만 제대로 규정대로 지켜도 난개발은 막을 수 있는데 그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환경영향 평가 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하도록 합법화시켜주는 그러니까 환경영향 평가 업체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야, 참 진짜 저는 뭔가 새로운 제도가 생겨나야 된다. 이런 게 아닐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있는 제도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다. 아, 참 좀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뭐 각종 규제를 완화한 것도 있고 이제 최 목사님 말씀하신 건 사실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주체 하나만 제대로 작동을 해도 사실은 막을 수 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영향 평가조차도 사실은 그걸 개발하는 업체가 돈을 주도록 돼 있으면 그 환경영향 평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뭐 업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자체를 사실은 계속 막아야 되는데 네. 이걸 뭐 뻔히 보면서도 그게 그런 거지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봐주고 있는 현실이 사실은 이렇게 우리 강산을 병들게 하고 주민들 마음을 이렇게 병들게 하는 거죠. 아, 네. 그 멸종위기 2급이었나요, 맹꽁이? 네. 아, 참 이제 보기 드문 맹꽁이. 근데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뭐 어느 맹꽁이가 있나요? 네. 여기 맹꽁이. 맹꽁이 여기 있네. 좋냐? 멸종위 2급. 야, 참 나는 자기가 이렇게 아픈 일을 내가 같이 분노해 줬더니만. 자, 저희가 이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선대 소장님, 자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지 좀 간단히 뭐 좀 얘기를 해주세요. 문제점 지적 그리고 해결책 얘기해 주신다면요. 제가 사실 두 분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현장을 다 가봤고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봤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다시 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뭐 다시 뭐 보완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참 마음 아픈 게 뭐냐면요. 이미 많은 부분 저질러져 있잖아요, 이게. 충북조 운영위원장께서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질러지고 난 다음에는 그걸 일단 그게 기정사실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뭐 그나마 주민들 피해가 덜 오도록 아이들한테 피해가 덜 오도록 자연의 훼손이 덜 하도록 그냥 감시자 역할 정도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세우고 또 예를 들면 용인시다고 하면 또는 뭐 전국의 어떤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도시의 발전 방향과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걸맞는 이 도시계획의 마스터 플랜을 제대로 세운 다음에 그리고 충분히 자연과 주민들의 삶을 고려하는 그런 개발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개발 이익을 챙겨주는 식의 그런 개발이 일어나면 이게 부분이 아까 저기 그런 말씀하셨죠. 부분 이렇게 주민들이 아파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막 이 산업 단지도 들어서고 그래서 뭐 경제 효과가 어떠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도시 한 곳 한 곳이 다 멍들어가면 결국 그 도시의 이미지 또는 뭐 그 도시의 어떤 전반적인 삶의 질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그 도시가 사실 발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병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그런 좀 착시 또는 착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고 제발 지자체의 행정 자체가 좀 근본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분별한 난개발이 아니라 주민들의 정말 삶의 질을 올려주는 그런 쪽에 돈을 써야 되고 그런 걸 지켜주는 게 사실은 제대로 된 지방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숱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대통령 표창까지 받아가면서 뭐 규제 완화에 앞장섰던 지금 예를 들어서 용인시 시장 같은 분은 그렇게 숱하게 난개발을 해놓고 이제는 이제 그것 때문에 용인 각지에서 이제 불만이 쏟아지니까 선거 앞두고는 앞으로는 난개발을 하지 않겠다. 이미 다 해놓고. 그러니까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승인 다 이게. 해놓고. 다 풀어놓고. 와, 참 제발 그런 시장의 말에도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네.
자, 나는 꼽살이다 제 165회. 오늘은 지역의 살림살이 그리고 부동산 난개발에 관련된 얘기 풀어봤습니다. 자, 지방선거까지 앞으로 10달 남았는데요. 10달이면 새 생명이 잉태되어서 출산에 이르는 딱 그 기간이잖아요. 자, 지난 겨울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지만요. 중앙정부가 바뀐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요즘 요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과연 무분별한 개발 공약 남발로 세금 낭비, 난개발을 자초할 그런 사람을 뽑을 것인지, 안 그럼 정말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꼭 필요한데 돈을 쓰는 사람을 뽑을 것인지, 네, 10달 후에 투표만 잘하면 되지 하고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 우리들이 사는 지역에서 좋은 후보가 나올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병성 목사님 그리고 박진규 용인 청곡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우주 최고의 지역 살림 문제 전문가. 네, 그리고 멸종위기 2급 맹꽁이. 선태 오빠들 수고하셨고요. 근데 뭐 내년에 출마하는 거예요? 아니, 용인 좀 많이 살림살이 둘러보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관심 많이 가지고. 아이 뭐 늘 관심이 있었지. 그래요? 사실 관심이 있었는데 대선 이후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건 맞고요. 왜냐하면 좀 전국적인 이제 문제들이 조금 해결이 됐으니까. 네네. 근데 둘러보면 볼수록 정말 마음 아픈 현장들이 너무 많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서 아닌 게 아니라 사실 좀 고민하고 있어요. 네. 오, 고민하고 있다. 오. 왜 나는 고민하면 안 돼? 고민하지. 맹꽁이 고민하지. 네. 저는 맹꽁. 네, 전 지금까지 곽현아 수학연구소장 곽소장 곽현아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와!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